탐욕은 빈곤과 마찬가지로 결핍된 마음에서 생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탐욕스러운 일이라거나 자기는 돈을 벌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전부 부족함에 뿌리를 둔 마음이다. 결핍은 자기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한 삶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유리잔으로 보는 상태이다. 결핍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자기는 훌륭하거나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돈을 써버리면 다시는 자기 수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긴다. 돈과 물건, 경험을 돼지처럼 탐하는 것은 두려움과 결핍에서 나온다. 정도가 지나치면 무엇이든지 유익하지 못하다. 폭식은 거식증만큼이나 치명적이기에 탐욕은 위험하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은 고상하지 않다. 그것은 좋은 욕망을 낭비하는 짓이고 세상을 더 많이 누릴 유일한 기회를 부인하는 행동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 때로 절망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은 굶어 죽는다는데 난 부자가 되려 하다니 대체 어떻게 되먹은 인간인가? 라는 걱정이 든다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세계는 돈과 권력이 서로 뒤얽혀 있으므로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면 돈을 이용해야 한다. 돈은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지금도 당신은 자신의 시간을 기부하고 페이스북에서 격한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 쓸 자원이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권력을 사고 팔며 욕심만 채우는 얼간이를 불평하거나 질겁하기만 하지 말자. 그런 인간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무일푼으로 살면서 더 많은 권력을 넘겨주지 말고 부자가 되는 데 집중하면서 큰 변화를 일으켜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돈이 있으면 정말 멋진 일을 할 수 있다.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나눠줄 수는 없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한다. 비행기를 타면 늘 다른 사람의 산소 마스크 착용을 돕기 전에 자기 산소 마스크부터 착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굳이 우리에게 그래야 한다고 상기시키는 이유는 이 행동이 반직관적이기 때문이다.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남을 도우려고 한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기쁘게 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일도 별로 없다. 하지만 자신의 재정 상황이 든든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어느 때보다 자비로우며 창의적이고 의식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만 세상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 당신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사람에게 돈이 아주 많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돈 때문에 기분이 나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위해 돈을 쓴다면 어떨까?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과 소중한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상해 보자. 당신이 생각한 세상이 나와 비슷하다면 부자가 된다는 개념 자체가 사랑 노래만큼 가치 있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고. 이를 설명하거나 사과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피자도 좋아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수많은 면책 조항을 집어넣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돈이라는 말의 위신을 회복하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렇게 하기 전에는 자기가 많은 돈을 벌도록 허용할 동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난 빈털터리일 때도 슬펐고 부자가 된 뒤에도 슬펐다. 빈털터리일 때에도 행복했고 부자가 된 뒤에도 행복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언제나 빈털터리가 아닌 부자의 모습을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돈은 자유와 선택권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자유와 선택을 정말 좋아한다. 누구인들 안 그렇겠는가? 그리고 이제 부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떨까? 대중의 생각과 달리 부자도 그냥 사람일 뿐이며 본래 추잡하지도 않고 강탈당해도 싼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에 산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을 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깊숙이 잠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진짜 이상한 부자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정말 괜찮은 부자도 있다. 가난한 사람 중에도 이상한 사람과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문제는 누가 벤틀리를 몰고 지나가거나 올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말하는 대상을 향해 눈을 치켜뜨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된다는 것이다. 또한 돈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구제 가게에서 5달러에 부츠를 장만했다고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대화라는 사실이다. 속물 근성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무일푼이면서도 자기가 부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하다. 자기 입에서 무의식 중에 부자를 폄하하는 발언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자. 당신도 부자가 될 계획이라면 자기가 되고자 하는 존재를 인정해야만 그 일이 더 쉽다. 깊게 심호흡하면서 자신의 욕구가 정당하다고 믿고 부의 추구는 좀 더 진정한 내가 되고자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누구나 다 거창하고 멋진 인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 세상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그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아무튼 이는 어떤 모습이든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존재가 되도록 자신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며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당신이 이런 사람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삶의 즐거움에 취해서 원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아니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무엇이든 하고 가지는 사람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장 나가서 차라도 번쩍 들어 올릴 만한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당신도 그렇게 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당신이 정치인이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변호사라면 옳은 일을 위해 싸워야 하며 전업주부라면 집안을 잘 관리해야 한다. 전부 중요하고 어디든 도움이 되는 일이다. 우리는 똑같이 중요한 존재이지 서로 경쟁자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특별한 자아로 이 세상의 특별한 자리를 채우고 싶어 한다. 당신의 재능과 능력, 욕구는 성공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위대함을 타인과 나누는 데 필요한 만큼 부를 쌓아야 한다.
7개월 만에 연수입을 2만 달러에서 14만 5천 달러로 늘린 54살 찰스. 나는 항상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에 늘 돈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지한 자기 성찰 끝에 안 사실이 있다. 나는 결손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랐고 아버지는 자녀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다. 아버지의 행동을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고 이를 곧 진실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평생 이런 생각이 성공을 방해하도록 방치했다. 그러다가 내 훌륭한 점을 되새기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과 물건 그리고 아직 얻지 못한 것에 감사를 표하기 시작하자 성격이 바뀌고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며 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지 못한 일을 해냈다. 또 자기 개발을 위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배운 것도 있다. 그리고 수백 번씩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구직 면접을 연습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된 것은 나를 고용한 이와 주변 사람보다 내가 더 지식이 풍부하고 숙련된 기술을 갖추었다는 것을 안 사실이다. 덕분에 자신감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마침내 직장을 옮겨 1년에 14만 5천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는다. 지금은 내가 살아본 집 가운데 가장 좋은 집에서 살며 아이들도 예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다닌다. 처음 가져본 최고 비싼 차를 몰고 평생 가능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하던 호사를 누린다. 아직도 가끔 내 가치에 의구심이 들지만 계속 억누르려고 노력하면 떨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분이다. 아직 돈방석에 앉지 못한 구질구질한 이유.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가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 친척이 사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고향 마을을 방문하곤 했다. 지금도 그 여행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처음 맛본 오렌지 주스는 형언하기 힘들 만큼 진한 자주색에 아주 맛있었다. 나는 호텔방 발코니에 앉아 난간에 맨발을 올린 채 주스를 홀짝였다. 할아버지가 키우는 커다란 녹색 앵무새는 우리에게 이탈리아어로 소리를 질렀다. 고모가 우리를 껴안기 전에 열렬한 환영의 뜻을 담아 양팔을 번쩍 쳐들면 깜짝 놀랄 만큼 수북한 겨드랑이 털이 드러났다. 나는 여자가 그렇게 겨드랑이 털이 많이 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미국인인 내가 보기에 그것은 내 얼굴 앞에서 양다리를 활짝 벌리며 인사를 건넨 것만큼이나 무시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환장하시네. 7살 때쯤 갔던 이탈리아에서는 삼촌이 가족 모두를 자기가 좋아하는 해산물 식당에 데리고 갔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는 식당의 커다란 테라스에 야외 테이블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긴 탁자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했다. 그리고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운 좋게도 다들 가장 탐내던 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했다. 아버지는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마다 관심의 대상이었다. 아름다운 미국인 아내와 자랑스러운 자식, 성공한 의사 경력을 내세우며 귀향한 집안의 늠름한 큰아들이라는 명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탈리아어와 영어를 둘 다 구사하는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가족 20명이 얼른 통역해 주기를 바라며 눈을 아버지에게 고정하고 깜빡거렸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서로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이다. 다들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식당 주인이 테이블로 와서 삼촌을 환영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삼촌도 자기 나름대로 유명 인사인 것이 틀림없었다. 악수와 볼 꼬집기와 환영 인사가 한참 이어지다가 마침내 그가 양손을 짝 소리나게 마주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다들 배가 고프셨으면 좋겠네요. 라며 식당 안쪽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앞으로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질 음식 퍼레이드가 우리 앞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종업원이 동그란 모양의 튀김이 가득 쌓인 접시를 들고 오자 아버지는 나를 무릎으로 끌어와 앉히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했다. 이게 뭔데요? 그냥 한번 먹어봐. 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내 질문에 대답은 안 해주고 테이블에 앉은 다른 사람들에게 접시를 가리키면서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말했다. 내가 알아들은 말은 젠과 먹어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웃음소리 뿐이었다. 그런데 20명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는 동그란 튀김이 담긴 접시와 나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가족 내에서 유명 인사임에도 사실 매우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진실게임 같은 상황을 벌이는 모습은 아버지답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을 보면 저 접시에 놓인 음식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대단히 나쁜 것이라고 확신했다. 곧바로 벌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것일 리가 없었지만 외국에서는 거미나 동물의 눈알, 심지어 뇌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았던가. 그러니 분명 어떤 사람은 벌레도 먹을 것이다. 요리사가 벌레를 동그란 모양으로 말아 반죽을 묻혀 튀기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생물이 무엇이 있겠는가? 답은 오직 하나, 벌레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말할 수 없이 불안했지만 가족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놀림을 당하는 것도 싫었다. 게다가 진실게임에서 지는 것은 더 싫었기 때문에 수수께끼의 음식을 힘겹게 입에 넣고 씹었다. 그리고 입속에서 벌레가 터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몸을 움찔거리며 억지로 구역질을 참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장 같은 것은 없었고 오히려 고무밴드를 먹는 듯 했다. 씹기 힘들고 아무 맛도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보며 오징어란다 라고 외치자 다들 박장대소했고 고모는 가볍게 내 머리를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펄펄 끓어오르는 깊은 증오와 굴욕감에 사로잡힌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생선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내가 입에 넣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구역질과 벌레를 삼키려고 애쓰는 내 모습을 흉내내는 동생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서 꾸지람 듣는 일은 피했을 것이다. 결국 내가 겪은 이 사건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